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미국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면책특권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한 달 전에 제 법조계 선배로부터 자료를 받아 읽어보고 이 방송에서도 한 두 차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이 공부가 좀 미진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이 윤 대통령 측도 바로 이 미국 대통령의 면책특권 문제를 본격 거론했습니다. 원래 1월 4일인가 이미 의견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25일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미국 판결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조 바이든에게 패배를 했을 때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 그래서 의사당에 난입한 미국 시민들을 뒤에서 사주하거나 혹은 경멸을 했다. 이래서 4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중에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바로 이 면책특권 문제를 별도로 지분해서 연방법원에 올렸고,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이 밝힌 원칙은 이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재임 중에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는 면제를 해야 한다. 면제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전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의회는 권력 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행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같은 일종의 이런 면책특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도 이 점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동찬 변호사가 이 판결에 대해서 밝힌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아주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즉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전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전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뿐이 아니라 법원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전국적이고 배제적이다. 저도 원문을 보니까 번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군요. 전국적이고 배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1월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판례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저도 거무리배 법조계 선배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홍장훈 메모. 그 홍장훈 메모는 오염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 법정이 민주적인 법정이라면 말입니다. 그 홍장훈 메모에 있는 지렁이 글씨가 감정결과 박스는 필체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이면 이야말로 내란죄 프레임을 현직 대통령에게 씌운 그 메모를 빌미로 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진짜 내란죄의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박선원은 홍장훈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가 헌정을 유린했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것입니까? 만약 이 메모가 조작이 되고 오염된 것이 증명된다면 이 조작이야말로 내란의 증거임은 물론 사법방해와 국헌문란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TV조선 김광일 쇼에 나가서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국민의힘 윤상현은 24일 SNS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필적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는 당연히 변론을 제기하고 필적 감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제기하면 불과 일주일 안에 다 끝날 일입니다. 홍장훈의 메모에 대진 가필이 홍장훈이 과연 쓴 것인지 아니면 박선원의 필적인지 진위를 가리는 일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늘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선고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이 됐다고 국회 측과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0여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을 할 경우 이 최상목은 40역을 헌법재판관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은 작년 12월 30일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며 40역에 대한 임명을 보류를 했죠.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1월 3일 사건을 집수한 후에 준비 절차 없이 1월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준비 절차 기일 없이 연 첫 변론기일에 불과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고 그 이틀 뒤에 선고일을 6월 3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졸속 심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마구 쏟아졌죠.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면서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법리는 다 두 번째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이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각하 대상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인 2월 3일 2시간 전에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평기를 할 때 경륜이 벌어졌고 고함 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런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2차 기일을 열고 50여 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에 다시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각하를 하면 될 일을 왜 선고일을 그때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헌법재판소가 40역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을 할 경우에 최상목은 40역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이런 보도가 여러 신문, 방송에 나왔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했으므로 40역이 재판관이 임명이 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만약에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론을 제기를 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 갱신 절차 11차에 걸친 모든 변론 절차를 다 갱신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2주 이상 아니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에 대해서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40역이 임명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 사건에 참여시킬지 여부 등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임명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임명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도 편법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40역 임명 촉구 결의안이란 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40역 임명 보류 사건의 정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가 의결기관인데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명촉구 결의안이라는 아주 괴상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촉구 결의안으로 흠결이 지우되는 것일까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국회 측이 이번 심판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문답입니다. 사전에 이미 주고받은 의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이 임명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의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절차적 하자를 빨리 보완하라는 힌트를 준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와 민주당의 약속 대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약속 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의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점을 들어 우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도 사후에 국회가 이를 추인하면 청구인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명촉구 결의안이 보완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사소송법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요에 흠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증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추인을 할 경우에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 임명촉구 결의안이 과연 추인행위에 속할까요?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임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것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의 절차적 흠결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국회 표결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명촉구 결의안으로는 여전히 청구인 직격이 없어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증 시기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송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보증은 변론 종결 때까지만 유효하죠. 이건 아주 당연한 원칙입니다. 변호사 생활 조금만 해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은 살펴보면 지난 10일 이미 종결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습니다. 대리권의 흠이 변론 종결 시까지 보증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고민에도 빠져 있습니다. 마은혁이 임명돼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금 8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핑계에서 5대3이냐 6대2냐 이런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관측에 따라서는 이건 6대2다. 말하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6대2냐 5대3이냐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6대2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서 만장일치로 가령 파면할 수 있다. 이럴 텐데 그런데 5대3일 경우에는 이제 난감해지죠.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을 하고 싶은데 마은혁을 임명해서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서 탄핵 심판 선고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은 4월 18일입니다. 마은혁의 임명 변론 갱신을 다 거치면 문영배의 퇴임까지는 핑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6대2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 떠돌고 민주당이든 진보 좌파 진영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마은혁에 맞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마은혁 임명이 쑥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다시 이거 5대3이다 위험하다 이런 말이 떠돌면서 마은혁 임명이 도마에 또 오르게 된 겁니다. 선고 날짜를 그래서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은혁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지금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8인 체제보다는 마은혁이 들어간 9인 체제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마흔역 딜레마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 탄핵 정부를 만든 장본인은 아마도 한동훈일 것입니다. 한동훈이 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그런 야심은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비상계엄이 있자 말자 곧장 1시간 뒤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가 있자 놀랍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민주당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법도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동훈이 26일 출판을 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에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라는 곳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동훈이 저서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책을 쓴 동기가 이재명 타도 이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겠죠. 한동훈이 그러면서 한 말은 더 걸작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자기가 윤석열을 비토한 것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이 책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건 출판사에서 내놓은 자료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한동훈이 무슨 상황인가요? 이렇게 묻자 그 관계자가 아마 대통령실의 누구일 겁니다. 비상사태입니다. 흑,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다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최악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마 그 사람에게서 당신도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받고 본 회장 안으로 도피를 한 건 아니겠죠. 한동훈은 자신이 내놓았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이 좌절된 과정과 이후에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게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이념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한 것이 사실 가슴 아프지만 공공선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한동훈은 공공선, 이 공공선을 아마 번역을 하면 common good이 아니라 public good,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겁니다. 이 public good이 무엇인지 알긴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는 언제 끝날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부법원의 청구를 해서 받아낸 영장으로 불법 구속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불법 구속 상태는 언제 끝날까요? 이 나라 법치는 그날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